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전에 조정은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조정은 의원은 어대안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선 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1차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1등한다고 누가 이야기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자, 초반 판세가 좀 궁금한데 두 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1강 2중 1약 구도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1강은 한동훈 후보겠죠. 자타공인 1강입니다. 뭐 악재가 많기는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것도 꽤 이제 차이가 좀 크게 나는 상황인 거죠. 이 지지층 대상으로 한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유리한 지위를 선점했기 때문에 만약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확고한 1등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세 후보가 이렇게 눈만 뜨면 아침부터 거의 뭐 원희룡 후보는 오늘 아침에도 또 이에 메시지를 썼더라고요. 거의 뭐 아침마다 예전에 이제 그 문모닝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거의 뭐 한모닝이다 거의 한동훈 후보를 까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도만큼 명확하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지지층하고 당원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집단이에요. 교집합은 꽤 크지만 여론조사를 당원에만 한정해가지고 당적이 갖고 있는 사람만 돌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라는 게 정확하게 당심을 그대로 100%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당원들의 당심이 얼마나 움직일지가 사실 중요한 건데 지난 전당대회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순전히 온전히 이제 용산의 힘으로 우리 이제 울산고래 김기현을 쭉 띄워준 거 아닙니까? 바다로 띄워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용산이 없었으면 뜨지 못했겠죠. 그때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 용산의 마음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당원들의 마음이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 공식이 가능했던 건데 이번에도 과연 용산이 원하는 대로 당심이 움직여 줄 거냐?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 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읽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대한이라고 하는 구도에서 사실 시작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압도적 1등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 흔들린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결선 투표를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은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나왔던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인데요. 다만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대한이라고 하는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상황, 특히나 이제 제가 만났던 이제 보수 관련된 인사들은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60% 이상을 얻지 못한다면 당선되더라도 힘을 받고 임기를 시작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1%로 당선된다고 한들 49%는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냐 보자라는 모드일 텐데 그게 리더십에 힘이 실리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까 곽우신 기자가 지적해 준 것처럼 지난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천하람 표를 합치면 40% 가량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아주 막대하다라고 했던 그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밀지 않은 사람을 지지하는 전체 판세의 40%가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 힘든 구도에서 분투하고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일단 그럼 두 분의 진단은 결선까지는 간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건가요? 두 분 모두? 지금으로서는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차피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아예 캠프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 아름아름으로 누구누구가 뭐 저기 캠프를 돕고 있다더라 같이 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는 좀 돌 거 아닙니까? 한동훈 캠프의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원 기준으로? 그 얼마 전에 저기 중앙일보에서 단독 기사로 나왔던 게 이제 17명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명단들이 쪼르르 이렇게 나왔었죠. 108명 가운데 17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숫자도 아니고 의원 면면을 보게 되면요. 비례대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조직표를 갖고 있고 그 지역구에 확실하게 터전을 잡아놔가지고 당협표를 몰아줘서 이렇게 선거에 조직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많이 붙지 않았다 확실히.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표가 없어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언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바람을 세게 받으면 조직표를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바꿔 말하면 바람이 충분히 세지 않으면 결국 이 당원 중심의 이 전당대회에서는 지역 투표에서 이 당협들을 얼마나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열심히 지금 의원들도 만나고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도 만나고 막 하잖아요.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괜히 이제 홍준표
그 시장하고 못 만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차기 대권 경쟁자이자 뭐 이제 대구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견제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표를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게 또 조금 관건이긴 합니다. 일단 광역단체장 홍준표, 이철우, 김태흠 세 명의 광역단체장이 홍준표 이른바 저격에 홍준표 한동훈 저격에 이미 나선 상황이죠. 그렇죠. 네. 네, 특히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메시지야 예정되어 있었던 바인데요. 그러니까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메시지가 어제 나옴으로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불리한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충청도의 표심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바로미터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한동훈 캠프 사람들은 실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TK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와가지고는 환호하고 저번에 실제로 박정훈 의원이 네. 저희 인터뷰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의원들의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바닥 민심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곽 기자도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원희룡 의원이 매일매일 한모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 문제는 이번 일주일에 좀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신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깨질 수 있다. 그것은 곧 보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보수 유권자들이 가장 딜레마적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예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을 민주당에게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판세 말고 구도 있잖아요. 뭐 배신론 지금 이제 세 명의 후보는 배신론을 계속 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또 공안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도가 어떻게 짜이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미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예고가 됐던 게 예전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말을 했는데 사실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한쪽에는 이제 강남 좌파 프레임을 하나 가져가는 거고 한동훈은 좌파다. 또 하나는 돕는 사람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돕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한동훈 후보도 역시 좌파인 거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사실 그 이전부터도 비대위원장 시절부터도 이제 강성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한동훈은 좌파다라는 프레임이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배신자 프레임을 하나 더 얹음으로써 결국 한동훈도 유승민처럼 대통령 배신해가지고 이렇게 당을 쪼개먹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은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라고 하는 이 보수 지지층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자극함으로써 한동훈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당심을 최대한 끌어오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배신을 막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여기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변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의 최근에 이제 발언들이나 스텝들을 보게 되면은 그 어중간하게 걸쳐버린 거죠. 뭔가 처음에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민심의 눈에서 봤을 땐 좀 부족해 보이고. 근데 그렇다고 막 배신자 프레임 두들겨 맞으니까 당심에서 또 너무 엇나가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양쪽을 다 얻기 위한 어떤 묘한 어떤 선을 잘 찾아야 되는데 양쪽으로 또 다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처음부터 갈 거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 길을 잘 찾아가면 한동훈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겠지만 굉장히 조금만 비끗하더라도 떨어지기 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지난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이제 기자실에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당 출입, 야당 출입할 것 없이 모두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야당 출입하는 기자 만나서 인사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사실상 본인도 요새 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처음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제만 하더라도 이태원 참사 조작설과 관련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라든지 여러모로 사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 성공할지는 사실 이번 주를 좀 지나가 봐야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새 후보가 거의 협공하다시피 하는 것 주된 이유는 이른바 제3자 최상병 특검법이 가장 결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한번 따져보시도 오늘이 7월 2일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정부로 이송하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15일이라고 하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까지 한다면 그래서 거부권이 행사가 돼서 국회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마 7월 20일 언저리가 될 거예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7월 23일이죠. 정확히 관통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지금부터 그 7월 20일 언저리까지 최상병 특검법이 전국을 완전히 관통에 들어갈 텐데 여기서 이른바 제3자 특검법을 내놓았던 한동훈 후보에게 어떤 정치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인가. 특히나 어떤 그 판도 안에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주목거리 아니겠습니까? 불리할 거라고 봅니까? 유리할 거라고 봅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어제 운영위에서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의 항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로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공간이 열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를만 보더라도 사실 보수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본인에게 돌리느냐 문제인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는 또 반대표를 던질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 국면에서 결국은 특검 찬성과 반대로 확 갈라질 텐데 여론 자체가 그러면 중간지대가 과연 있겠느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동훈 특검 얘기로 여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입지가 굉장히 당내에서 좁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그 여론조사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를 향한 그 이제 당 지지층의 여론 추이가 꺾이는 건 아직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더 중요하긴 한데 반영이 돼가지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만약에 다른 후보들이나 당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관련해서 좀 전향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역시 저거 유승민과거나 혹은 뭐 이준석의 잔당이구나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텐데 한동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율을 발판 삼아가지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조금 전향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던졌던 것도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어려운 길을 가겠다. 민심의 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정면으로 돌파해가지고 뭔가 묘수를 만들어서 해낸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도약해가지고 진짜 대권까지 갈 수 있는 큰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번에도 조선제일공께서 또 칼을 뽑았는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썰지 못하고 다시 집어넣게 되신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냥 다음부터는 기사에서 보기 어려워진 분이 되겠죠. 그래서 야당의 공세도 총 집중되어 있는 것인데 하다못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한동훈과 17명의 표도둑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법안을 발의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되는 법이 있다면 법안을 발의하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 표결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8명이라도 공개적으로 실명 기자회견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압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좁은 길 물론 아까 곽우신 기자 말처럼 묘수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진 않다라고 보이는 지점이 있고요.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이제 탈당의 길로 몰아가는 보수 전체의 정권 재창출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홍준표 시장의 논리이기도 하고요. 그걸 오늘 아침 그대로 받아서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가능성, 이른바 낀동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리한 고지에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두 분의 전망대로 결선까지 만약에 간다면 이른바 반한 연대, 그러니까 원희룡 나경원 연대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물론 나경원 후보가 일축한 건 저도 봤어요, 뉴스로. 근데 그건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나경원 후보도 원희룡 서로의 니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섣부르게 이제 연대나 단일화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게 오히려 판세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토론회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둘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 명만 들어가는 것보다 둘 다 들어가가지고 3대1 구도로 두들기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후보를 집중 견제한다고 한다면 2대1로 싸우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각자의 파이와 지지율을 늘리면 서로가 이제 2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게 지금의 전략일 거고 결선에 가게 된다면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진짜 2위 싸움이 되게 재밌거든요. 여론조사마다 원희룡 후보가 2위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나경원 후보가 2위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단계에서 쉽게 섣불리 형사되지 않을 거고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우리가 한 2주쯤 후에는 아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두 분의 진단은 하여간 결선 가는데 그래도 1차에서 1등은 한동훈 후보가 할 거다라는 걸 까니까 저도 그걸 깔고 질문을 드리면 2등을 만약에 그 원희룡 후보가 된다면 그러니까 선택은 나경원 후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거꾸로 나경원 후보가 2등을 한다고 해서 그럼 원희룡 후보가 그럼 한동훈하고 연합을 할 것이냐?
그 그림은 지금 상사가 안 되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키는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나경원 후보가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나경원 후보는 저는 사실 원희룡 후보 쪽하고 단일화를 하게 될 수도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김은지 기자는 지난주에 한동훈 후보하고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경원 후보 지금께서 약간 양쪽에 약간 이제 묘하게 거리를 두면서 뭐 거리감 따지면 원희룡 쪽에 조금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근데 거죠. 제가 아까 그 한동훈 후보를 돕는 의원이 몇 명이 되느냐를 여쭤봤던 이유가 또 여기서 또 하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안에서의 기류를 나경원 후보도 당연히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후보하고 손을 잡아서 본인이 그러면 당내 입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도 당연히 지금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당락을 떠나서 그 이유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 나온 대로 한 17명? 그러면 진짜 소수인데 가시밭길을 걸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그래서 아직 선거 레이스가 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들고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뭐 1등이든 2등이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붙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고민은 없어지는 것일 테니까 3등이 고민하게 될 테니까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 뚜껑 열어봐야. 그럼 뭐 어떻게 또 이 다이나믹 아까 저기 조정훈 의원이 다이나믹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뚜껑 열어놓을까지 모른다. 근데 지금 저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요즘 한동훈 후보고 원희룡 후보가 주고받는 거 보면 그 5월에 만난 거 있잖아요. 밤에. 왜 만났는지 혹시 나중에라도 또 확인될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원희룡 이제 후보가 만나자고 해서 밥 먹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서로 조금씩 핀트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가지 말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어제 밝힌 바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라쇼몬 같은 상황일 텐데 밥을 뭐 한 10분 먹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몇 시간씩 먹다 보면 각자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포인트를 둬서 기억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참 정치무상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그 총선 때 인천 계양을 가가지고 둘이 막 껴안고 뭐 했던 그 장면하고 지금 오가는 거 보면 이게 와. 근데 그때부터도 약간 앙금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때 그 포즈만 그렇게 잡고. 아니,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그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죠. 지원 유세를 가려고 했었는데 지원 유세 현장이 갑자기 변경이 돼가지고 후보랑 같이 밥 먹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같이. 그래서 밥 먹는 자리라고 갑자기 식당으로 간다고 해갖고 해서 기자들이 식당에서 뭔가 둘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나라고 했는데 앉아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은 밥도 안 먹고 음료수만 마시고 그만 10분 있다 일어나 버리고 먼저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희룡 후보 측에서 아니 지금 선거 도와주러 왔으면 적극적으로 해주든가 아니면 식사 자리를 만들 것은 그림을 좀 만들어줘야 기자들도 기사를 쓰고 할 텐데. 배불렀나? 그러니까 이게 뭐 아마 뭐 뒤에 일정도 있고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면들 때문에 그때도 원희룡 캠프에서 썩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좋은 감정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뭐 정치인의 어떤 연출과 모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결륜이란 말까지 절윤. 지금 절연했다라는 식의 말까지 나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긴 해요. 본인이 20년의 인연을 쌓아왔고 심지어는 비대위원장과 장관 자리를 시켜줬다라고 생각하는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그 시절에 둘이 친했는데 지금 왜 그래요라고 하는 이야기 여의도에서 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많다. 그죠? 그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최고위원 도전장을 내놨다가 부적격 탈락됐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다시 기사회생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최고위원직을 내려오긴 했지만 나경원 후보가 일단 공개적으로 조금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고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결격 사유하고 봤을 때 그게 과연 조금 같은 급이냐라는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팬덤이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당원들이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방송 활동 때문에 인지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당원들이 판단하게 놔둬야지 애초부터 컷오프하는 거 맞지 않다라는 그런 강성 지지층 중심에서의 반발도 있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좀 어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또 다른 후보들까지 다 받을 수는 없고 해가지고 김재원 후보만 살려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고 나머지 두 후보는 그대로 이제 컷오프를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상 영남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 출마자라고 할 수 아, 있기 그런가요? 때문에 또 그렇죠. 네. 그런 지점들을 고려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또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나경원 후보라고 본인은 런닝메이트 안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상 김재현 전 최고하고 런닝메이트식으로 뛸 수 있을 가능성도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짧게 지금 최상병 특검법은 오늘 처리한대요, 내일 처리한대요.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죠. 얘기 나온 대로. 근데 뭐 또 필리버스터 얘기 나오고 뭐 그러던데요. 예,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4시간 걸리긴 할 텐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사건이 일어난 게 7월 19일이거든요. 작년. 이제 그래서 그에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는 이 사안들을 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야권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슈퍼위크다라고. 그러니까 하고 민주당의 있고. 계획은 오늘은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내일은 방송사법 가운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탄핵안. 예. 탄핵안. 예,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예. 근데 오늘 뭐 사퇴한다면서요, 김원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퇴한다는 그러니까 오늘 탈소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 보고가 되면 그 직후에 사퇴할 거란 이야기에서 파탄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혹시 후임자 누군지 얘기 좀 도는 거 있어요, 정치권에서? 사실 그 방통위원장 후임은 하마평이 올라올 때마다 언급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우리 누군- 박성중 전 의원께서 어,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네. 이분이 지금 하마평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전에 그러니까 부천으로 갈 때부터도 사실 부천에 갈 때도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원래 지역구가 서초였다가. 네, 서초였다가 이제 어쨌든 뭐 본인은 뭐 그 아니라고 어쨌든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져 이렇게 권역 변경해가지고 간 거였는데 험지로 간다고 했지만 떨어질 확률이 높았고 그때도 떨어져도 어차피 박성중 전 의원은 나중에 방통위원장 자리를 받을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간 거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방통위원장 하마평 나올 때마다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중간에 잠깐 뭐 과기부 장관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그래서 저도 그 과기부 장관 얘기 갑자기 또 박성중 전 의원 이름이 나와서 뭐 물론 뭐 과기부 장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야로 보았을 때 좀 적절한가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자가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가 발전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성중 전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좀 부담스러워해서 정치적으로 사실은 과방위에서도 본인 간사해가지고 거의 좌파 언론 뭐 약간 이 얘기를 항상 하던 분이었던 거죠. 거의 원툴 플레이어였는데 본인 실제로 만나면 좀 샤이하고 약간 이런 분이거든요. 이렇게 막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렇게 세고 막 하는 것과 좀 별개 또 원래 서초구청장 출신이고 약간 행정 네. 쪽에 광점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 전선에 나서는 거 좀 부담스러워 차라리 이제 과기부 장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의 약간 위시가 좀 들어가서 하마평에 같이 후보로 올라왔지만 결국 거기서 부인 됐잖아요. 근데 거기 떨어졌죠. 아무튼 그래서 해가지고 그럼 아이가 그러면 지금 과구신 기자의 레이더에는 지금 후임자로 박성중 전 의원이 걸렸다. 네 그렇죠. 김은지 기자 레이더망에는 누가 걸렸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밭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정보성 글이라고 네, 할 수 있죠. 네. 뭐 소위 지라시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게 오늘 아침에 돌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진숙 그래요? 뭐 이게 물론 다 설이기 때문에 이제 네, 뚜껑을 그렇죠. 열어봐야지 네. 알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근데 하마평에 과거부터 이름이 조금씩 오르내리셨던 분이어가지고 또 영 없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따 뭐 좀 봐야 될 것 아무튼 같습니다. 뭐 이제 뭐 탄핵 소추안 발의 그러면 뭐 자진 사퇴 이 시나리오는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진 사퇴 후에 누구를 그러면 후임으로 앉을 것인가는 당연히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바람이 이는 방송계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이 아마 좀 이제 국회 본회의에 좀 주목을 해야 돼. 어제는 이제 운영위에 주목을 했던 예, 거라면 슈퍼위크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장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은데요. 네 여당도 뭐 최대한 지금 지원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뭐 예. 이런저런 액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호 원내대표 복귀했죠? 아, 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거의 근데 뭐 왜 근데 하필이면 백령도로 갔대요? 왜? 찾아오지 말라고 약간 최대한 먼 곳. 함흥차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백령도. 네. 사실은 원래 보통 원구성 협상을 안 돼가지고 원내대표가 이제 직을 던지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항상 있었던 그림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했던 거였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보니까 원내대표로서 본인이 상위 배분과 관련해가지고 내려보낸 게 있는데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해가지고 손을 댄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의도했던 그래요? 거하고 다른 식으로 상임위 배분이 짜여져가지고 여기에 이 내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원내 사령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누가 누군데요? 이제 그 친윤계에서 이제 손을 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 사람 당직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친윤계가 이렇게 손을 댔다? 그 말은 용산이 심지어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를 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네.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웠던 게 심기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셨다. 그렇죠. 꽤 불편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고 삼선 중진도 나서고 막 가갖고 그거 찾아간 거죠. 네. 어차피 확인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아무도 확인해 주진 않겠죠. 네. 아무튼 복귀는 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 어때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바쁘시겠네. 정치부 기자로서 계속 취재를 하셔야 되니까. 늘 그렇습니다. 지금. 네, 네. 일이 너무 많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따끈따끈한 정보 갖고 오시길 기대하면서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